지금의 영업이익 가지고는 그러니까 이자를 갚을 능력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실 기업들이 또 생겨납니다. 본격적인 경기 침체가 시작되지 않았다. 정말 무서운 그것은 23년에 시작된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요즘에는 신흥국 네. 위기들이 좀 이야기 많이 들리던데 네. 외환위 가능성 없는지랑 좀 가장 힘든 취약한 나라는 어디일까요? 네. 앞서 말씀드렸었던 그 취약 신흥국들인데요. 저도 이 취약 신흥국들에 대해서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 이 부분 잠깐 좀 이따 말씀드리고 일단 신흥국 경제 전체 큰 틀을 먼저 말씀드리면 어떨까요? 왜냐하면 여기에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들이 있어서 제가 여러분께 설명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 신흥국 경제 중에서도 좀 구분을 좀 해볼게요. 보시면 여러분 이제부터는 좀 편하게 EAP라는 단어를 익숙하게 가져가시면 좋겠습니다. 여기 보시는 것처럼 아시아 패시픽, 아시아 태평양 지역 이렇게 하시면 좋겠고요. 이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경기 동향을 잠깐 보려고 하는데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이게 중국 경기예요. 이게 프리 팬데믹, 코로나19 직전의 경제를 그냥 100으로 놓은 거예요. 그때 이후 20년 4분기에 이미 중국은 먼저 펜트업 디맨드가 일어났어요. 21년에도 폭발적으로 성장했어요. 2020년 1, 2분기 때 꺼졌다가 20년 4분기에 거의 제자리로 돌아온 거야. 팬데믹 이전 수준으로. 21년에도. 근데 22년 들어서 꺼지기 시작하죠. 대봉쇄나 이런 것들이죠. 그러니까 중국 경제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여기 보시면 하늘색이 EAP 중에서 원래 EAP 안에 중국이 들어가거든요. 근데 중국을 제외한 EAP가 하늘색입니다. 하늘색을 보면 2020년 4분기까지 팬데믹 충격을 고스란히 받다가 세계 경제처럼 고스란히 받다가 나름 꿈틀꿈틀 회복되는데 21년 끝자락에 코로나19 이전 수준으로 돌아오고 22년에 온전히 회복되는 경로예요. 괜찮죠, EAP가. 그리고 이 세계 경제에서 EAP를 제외한 거예요. 그 제외해놓고 세계 경제를 보면 그렇게 좋지 못하죠. 그러니까 결국은 세계 경제 좋지 못하고 중국 경제도 꺼지는데 EAP만 올라간다라는 것이에요. 자, 여기서 조금 더 이제 위기 상황에 처한 신흥개도국들과 그냥 폭발적으로 성장하는 신흥개도국들을 구분해 볼게요. 구분하는 조건은 이 두 가지입니다. 경기와 물가예요. 결과적으로 이렇습니다. 물가는 높은데 저성장인 나라들이 여기 있어요. 몽골리아, 미얀마 이런 나라들. 그러니까 이게 다른 말로 뭡니까? 물가는 치솟고 저성장이니까 스태그플레이션에 처한 나라. 이런 나라들 위기 국가입니다. 근데 물가는 낮고 성장세는 높은 나라는 반대로 유망한 국가들이에요. 그리고 이것은 알아서 선택하시면 되는 겁니다. 물가도 낮고 저성장하는 게 중국인 거예요. 대표적인 거. 태국도 마찬가지. 자, 그러면 이 국가들에 좀 주목을 해봐야 되겠냐? 보시면 베트남, 필리핀,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캄보디아. 요 정도를 좀 일단 주목해 주시고요. 그 국가들의 흐름을 중국과 비교해서 좀 설명드려 보겠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중국 같은 경우는 20년, 21년 회복되다가 22년 들어서 꺼지죠. 근데 인도네시아 같은 경우는 20년 충격 이후 반등했죠. 말레이시아도 충격 이후 반등했죠. 필리핀도 충격 이후 반등했죠. 타일랜드도 역시 태국도 충격 이후 반등했죠. 결과적으로 저는 23년 경제라고 칭했을 때 코로나19 셔크로부터 리바운딩한 나라 이런 EAP에 투자하라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EAP, ETF 투자 저는 굉장히 추천을 드리고 싶은 마음입니다. 왜냐하면 미국도 어렵고 중국도 어렵고 유로존도 어렵고 근데 이 EAP 권역이 지속적으로 성장한다 생각해보면 그리고 또 한 가지 중요한 게 미중 패권 전쟁 중에서 공장을 미국으로도 옮기지만 중국이 아닌 그 밖의 신흥국으로 옮겨요. 그 옮기는 대상국들이 또 EAP 국가들이에요. 그래서 EAP에 좀 투자를 하시는 걸 좀 추천을 드리고 싶습니다. 근데 아까 주셨던 질문 중에 그런 와중에 EAP를 제외한 나머지 신흥국은 제가 말씀드린 듯이 그렇게 좋지 못하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만큼 위험한 국면에 놓여 있는 거예요. 취약한 국가예요. 근데 그 취약성, 특히 대외 건전성 이것을 판단하는데 많이 쓰는 그 지표들이 이런 것들이에요. 좀 어렵지만 제가 말씀은 안 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경상수지가 적자라든가 총 외채가 많다든가
특히 단기 외채가 유독 많다든가 그러면 단기간 안에 자금 유출이 있을 때 대응할 방법이었거든요. 그때 우리나라 외환 위기 왔었던 거거든요. 어쨌든 환율 절상률을 가지고 했을 때 절하폭이 크다든가 이런 나라들이 자금의 유출이 높을 가능성이 높고 외환 보유고도 부족하고 IMF로부터 구제금융 받을 수밖에 없는 나라들, 그런 나라들 이런 여러 가지 잣대를 가지고 IMF나 월드뱅크나 BIS나 이런 국제기구들이 위기 상황 여부를 진단합니다. 그 진단된 결과가 여기 위에 있는 것인데요. 그 고위험군에 해당되는 나라가 이런 나라들입니다. 특히 이런 것들을 2개 혹은 3개 뭐 이렇게 충족하는 나라들, 그런 나라들 정말 위험하죠. 여기 제시된 것처럼 특히 터키, 예, 남아공, 인도, 헝가리 요 정도 나라가 좀 많이 취약한 구조에 있고요. 뭐 이미 위기에 처한 나라들은 제외하고 얘기하는 겁니다. 대표적으로 스리랑카, 방글라데시 이런 나라 말고 그 밖에 좀 대외 건전성이 취약한 나라, 이런 나라들은 이런 여러 가지 지표로 봤을 때 좀 위기 상황에 놓여 있다. 그러니까 인도도 성장성은 높은데 취약성도 같이 높아요. 굳이 따지면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에 해당되는 그런 나라입니다. 근데 우리가 옥석을 가릴 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리스크는 좀 낮으면서 성장성이 높은, 수익성이 높은 그런 나라를 찾는 국면이기 때문에 이런 결과 때문에 총론적으로 EAP, ETF 투자를 조금 적극적으로 추천을 드리고 싶은 마음. EAP. 예. 그쪽에. 자, 이제 한국 경제 좀 진단해 보면 마이너스 경제 후퇴 국면은 아니지만 경기 하강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데 네. 당장 국내만 봐도 뭐 수출 둔화 움직임 심상치 않은 것 같은데 좀 어떻게 보세요? 네, 수출 둔화 정말 심각하고요. 무역 수지 적자 기조가 6개월 연속인데요. 이 6개월 연속 무역 적자는 그냥 우리나라 역사상 IMF 외환 위기 때 경험했던 네, 그 숫자이고요. 또 경상수지 적자까지 경험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또 대외 건전성을 좀 위협하는 굉장히 좀 안 좋은 조건하에 놓여 있다 이렇게 판단하고요. 그런 관점에서 실제 23년 경제도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Great Recession이기 때문에 말 그대로 침체의 초입에 해당되는 침체 국면이 전개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이 수출 신장률 자체가, 그러니까 세계 교역량이 증가하지 않아요. 멈춰 있는 거예요. 그런 국면이니까 우리나라의 포지션이 유지된다고 해도 어려운 건데, 그런데 상대적인 위안화나 엔화의 뭐 약세 이런 기조를 만드니까 우리는 더 이제 나쁘게 말하면 비빌 데가 없는 거예요. 예, 정말 이렇게 어려운 국면이고요. 우리나라가 소위 이제 수출로 먹고 사는 나라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그런 나라가 수출마저 부진하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기업 입장에서. 자, 내수 부진하죠? 소비 침체 있으니까. 근데 수출도 부진하죠? 그럼 기업들은 어떻게 할까요? 생산을 줄이겠죠. 생산 용량을 늘리는, 이게 설비 투자거든요. 설비 투자, 건설 투자 같은 신규 투자를 진척할 수가 없어요. 그렇죠. 또 신제품 개발에 더디게 대응합니다. 굳이 이 와중에 신제품 출시하면 안 되겠지, 이런 생각을 해요. 그런 식으로 좀 신규 투자가 안 되니까 그게 말 그대로 경기 침체로 이끌어지게 만드는 그런 국면. 지금 우리나라 경제가 그런 상황에 놓여 있다. 근데 다만 제가 지난번에 출연했을 때 이 그림으로 한번 그려드렸었죠. 사이클을. 사이클을 정의했었죠. 기억하시죠? 근데 어쨌든 내려막길에서 이 마이너스 이 제로 기준선을 놓고 이렇게 떨어지는 국면은 둔화고, 여기서 말 그대로 그 밑으로 떨어지면 침체다 이렇게 표현했었는데 아직은 그 제로라는 기준선 밑으로 안 떨어진 거예요. 그걸 구분하셨으면 좋겠고, 이렇게 어렵다 하지만 아직은 10월, 11월까지는 여러분이 본격적인 경기 침체가 시작되지 않았다. 그러니까 본격적인 침체, 정말 무서운 그것은 23년에 시작된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내수 경기도 부정적인 건 마찬가지인 것 같은데 좀 어떤 편인가요? 네, 정말 이런 와중에 기업들이 정말 지금 허리띠 졸라매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시겠지만 제가 기업의 이 경영전략회의에 많이 참석을 하고 있고, 또 경제전망 강의하고 경영전략적인 제안을 많이 하는 역할을 좀 하고 있는데요. 그러면서 이제 기업들의 사정 같은 것들도 많이 듣습니다. 당연히 얘기하겠죠. 사정을 알아야 그것에 걸맞게 컨셉을 정해서 이야기를 해드리니까 허리띠 졸라매기 하고 있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은 기본적으로 이 원자재 가격 많이 올랐죠. 그 원자재 가격뿐만 아니라 직원들 입장에서, 노조 입장에서는 물가 인상분만큼은 우리
임금에 반영을 해달라. 임금 인상률도 굉장히 높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자, 그게 필요할 수 있겠습니다만 기업이라는 관점에서는 다 뭡니까? 부담이죠. 예, 비용이에요. 비용 부담이에요. 비용 부담. 인건비도 비용이니까. 그렇죠. 비용 부담이 계속 올라가는 과정인 거야. 그런데 만든 이 제품들이 잘 팔리는 국면이냐? 수출도 안 되고 소비도 안 되는데 잘 풀리긴 뭐가 잘 팔립니까? 그죠? 그러다 보니까 기업들이 졸라매기를 하는 거예요. 졸라매기를 쉽게 말하면 이런 겁니다. 비상경영 대책회의 하면 소위 말하는 사장단 미팅 때 어떤 얘기를 하겠습니까? 우리가 영위하는 사업군이 A, B, C, D가 있는데 이 중에 C와 D는 캐시카우. 지금 굳이 추가적인 투자를 안 해도 돈을 계속 벌어다 주는 사업군이에요. 근데 A 같은 경우는 지금 투자 자금이 많이 들어가요. 근데 당장 돈이 안 돼요. 그럼 뭐를 철수시킬까요? 이렇게 어려운 국면에. 그렇죠. 이런 걸 이제 경영학에서는 스타 사업군이라고 하죠. 캐시카우 사업군이 있고 스타 사업군이 있으면 스타 사업군 같은 것을 철회해요. 그렇죠. 근데 생각해 보면 이 캐시카우 사업군은 이미 고용이 다 채워져 있기 때문에 추가적인 고용을 유발하지 않아요. 그죠? 근데 스타 사업군은 지금 당장 돈이 안 되더라도 기업 관점에서 추가적인 투자가 계속 들어가는 영역이니까 채용 효과가 생겨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고용 시장에 긍정적인 기여를 하는 투자 영역인 거예요. 근데 이런 걸 당연히 철회하는 네. 그런 종류의 의사결정을 할 수밖에 없겠죠. 그러다 보니 고용 시장의 충격이 이후적으로 사후적으로 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지금 그런 국면입니다. 그러니까 기업들도 허리띠 졸라매고 있고 사업군을 철회한다니까 다른 말로 구조조정을 한다든가 기업들도 얼마나 어렵냐면요. 이미 조사가 이루어졌는데 지금 현재의 이자 부담을 영업이익으로 감당할 수 있는 기업 그게 70%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30%는 지금의 영업이익 가지고는 그러니까 이자를 갚을 능력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실 기업들이 또 생겨납니다. 이런 게 전체 산업의 구조조정이 이어지는 국면이고 이런 것들이 일어날 때 여러분들은 아 정말 경기 침체구나 라는 표현을 쓸 수가 있어요. 지금은 그런 것들이 일어나지 전 단계이기 때문에 우리가 경기 침체라는 이 단어를 붙일 수가 없는 거죠. 이런 모든 일련의 것들이 인플레이션의 충격, 금리의 역습인 거죠. 그리고 이 두 가지가 세계 경제를 이렇게 몰고 왔다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네. 그리고 많은 분들이 이 질문 하실 텐데 그럼 한국에 혹시 이제 요즘 워낙 강달러니까 네. 외환위기 뭐 올 수도 있는지 네. 뭐 제가 알기로는 보유액이 아직은 많아서 뭐 그런 걱정까지는 아닌 것 같다. 제가 지난번에 나와서 네. 어쩌면 한국은행의 뭐 대변인처럼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그렇게 드리는 것은 제가 판단하기에 외환위기가 온다라는 그 근거를 가지고 제시하는 전문가를 아직까지 못 만났어요. 네. 그래서 없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 뿐인데 근거를 빠르게 퀵하게 이미 말씀드렸으니까 제가 말씀을 드린다면 첫 번째는 우리나라는 1997, 8년에는 순채무국이었어요. 빌린 돈이 더 많았어요. 네. 지금은 엄청나게 많은 순채권국입니다. 네. 돈을 빌려준 게 훨씬 많아요. 그러니까 채권국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문제가 덜 취약하다. 두 번째, 외환보유액이 빠른 속도로 줄고 있는 거 사실입니다. 다만 우리나라만 주는 게 아니라 다른 나라도 다 줄어요. 그러니까 줄어드는 과정에서 외환보유액 순위를 나열하면 순위가 올라가고 있어요. 우리나라도 빨리 줄고는 있지만 다른 나라 더 빨리 주는군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나라 9위에서 8위로 올라갔어요. 네. 8위 수준의 외환보유액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외환보유액 수준으로 외환위기 당시와는 비교가 안 되고 심지어 글로벌 금융위기 때도 외환위기 상황처럼 이 외환보유액이 빨리 줄었는데 그때도 굉장히 많았어요. 근데 이때랑도 또 비교가 안 될 만큼 외환보유액이 충분히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당장 외환위기에 온다라는 근거를 찾기가 어렵고요. 또 중요한 근거 또 하나만 추가적으로 드린다면 단기 외채가 작아요. 그러니까 외채만 보더라도 단기 외채, 장기 외채의 비중이 훨씬 더 막대하게 많기 때문에 그러니까 심지어는 단기 외채가 뭐 거의 외환 위기 때 단기 외채가 다 빠져나갔잖아요. 빠져나가고 나서의 그때 상황의 단기 외채 비중, 그때 수준을 유지할 정도니까
외환 위기가 우리나라한테 직접적으로 찾아온다라는 근거를 지금 찾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다만 앞에 취약 신흥국들 말씀드렸고 그 취약 신흥국들이 도미노처럼 하나하나 쓰러지게 되면 그 외환 건전성이나 이런 금융 불안이 우리한테도 일정 부분 전이될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안도하자는 뜻이 아니라 당장 외환 위기 가능성은 없으니 이 전이 되는 현상이 있을 때 그것을 막는 정책이나 대응이 필요하겠다는 것을 강조하고 싶은 거죠. 자, 마지막으로 한국의 가계부채는 어느 정도일까요? 네. 위험한 수준인가요, 혹시? 제가 정말 누누이 말씀드렸습니다만 가계부채 규모가 2,000조 원에 육박하죠. 1,900조 원대라고 볼 수 있겠죠. 근데 그전에도 말씀드렸듯이 금리 인상기에 가계부채 전체 규모의 문제는 사실은 없다. 왜냐하면 가계부채 규모는 오히려 줄기 때문에. 말씀드린 대로 디레버리징의 시대예요. 빚을 갚아나가고 있어요. 너도 나도 경제 주체들이 기업 부채, 가계 부채 할 것 없이 빚 갚는 게 가장 중요한 전략이에요. 재테크 전략이고 경영 전략이에요. 빚을 갚아나가니까 당연히 빚이 쌓인 정도가 줄어들고 있어요. 이게 누적치거든요. 가계 신용 데이터가. 그게 오히려 줄어들고 있다. 그러니까 가계부채 문제를 해석하자면 결과적으로는 부채에 있는 것이 아니라 부채가 터지는 게 아니죠. 단 제가 거품 수축이라고 표현했는데 거품 붕괴일 때는 위험하죠. 왜냐하면 이 집을 경매로 팔아도 그 빚을 온전히 못 갚는 상황, 그런 상황이 오게 되면 정말 위험할 수 있습니다. 금융부실로도 연결이 돼요. 그러니까 은행들이 빚을 못 갚고 상환을 못 받으면 금융부실이 전개되는 거거든요. 근데 그런 위험으로까지 판단하기는 굉장히 어렵고요. 왜냐하면 거품 수축이, 그러니까 거품 수축과 붕괴는 엄연히 다른 겁니다. 그것을 구분하셨으면 좋겠고요. 다만 가계부채 문제가 없다는 것이 아니라 가계부채 문제 있는데 문제의 본질은 좀 어려운 단어인데 써보겠습니다. 취약차주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취약차주가 누구냐면 다중채무자이면서 저소득계층. 자, 다중채무자는 3개 이상의 빚을 갖고 있으면 다중채무자예요. 다중채무자이면서 소득 등급으로 하위 1, 2, 3분위 요 정도면 저소득계층이거든요. 그러니까 다중채무자면서 더 저소득층의 경우에는 취약차주입니다. 금융권에서 그렇게 분류를 합니다. 또 한 가지 분류가 있는데 다중채무자이면서 저신용 등급. 물론 이 분류와 이 분류가 교집합이 되는 경우의 수가 많겠죠. 그렇겠죠. 이들이. 어쨌든 이 정도의 전체 부채 중에서 약 2,000조에 해당하는 부채 중에서 이 다중채무자이면서 취약차주인 저소득층 혹은 저신용 등급인 이런 취약차주의 부채의 규모는 전체 2,000조 중에서 5%가 조금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계산을 해보면 정확히 계산하면 한 60조 정도 됩니다. 근데 이런 부채는 정말 힘든 부채입니다. 이분들은 속상하지만 굉장히 어려운 국면을 만납니다. 왜냐하면 부채 규모를 줄일 수 있나요? 부채가 있습니다. 여기서 대출 규제합니다. 그럼 여기 막죠. 그럼 어떻게 될까요? 이쪽 풍선이 커지죠. 지금 그런 국면이에요. 굉장히 어렵고요. 빚을 못 갚고 있는데 대출 규제는 더 강화되고 또 이자 부담은 더 커지니까 빚 갚기 위해 또 다른 부채에 의존하는 이런 국면에 놓여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시한폭탄인 거죠. 시한폭탄 돌리기. 그런 국면에 처해 있는 그 가계부채 규모는 대략 60조 정도 됩니다. 60조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이 아니라 2,000조의 문제가 아니라 60조의 문제니까 이들의 채무 상환 능력을 보존하는 대책이 굉장히 중요하고 아마 여러분들이 체감하시는 가계부채의 문제는 우리 김 작가님처럼 끝자락에 사신 분들. 근데 여유 없이 사신 분들. 영끌에서 끝자락에 사신 분들은 집값은 조정되고 소위 이자 상환 부담은 눈덩이처럼 쌓여가니까 굉장히 어려운 국면에 놓이게 되는 가장 대표적인 계층들이 이제 20대 MZ세대 투자자들이죠. 뒤늦게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고 투자를 단행했던 이런 투자자들이 좀 가장 어려운 국면에 놓이게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근데 이게 가격이 유지되거나 조정되는데 이자 부담이 계속 가중되면 부담스럽죠. 근데 그런 계층들이 굉장히 많다는 거예요. MZ세대들의 경우에는. 정말 좀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제가 계속 말씀드린 게 이 경제 전망을 왜 알아야 되느냐. 당하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당하지 말라는 거예요. 적어도 금리의 향방은 보면서
투자 의사결정의 스탠스를 정해야 되는데 그거를 그냥 무시한 채 의사결정을 하면 이게 당한다는 것을 볼 수 있는 거죠. 당하지 말자는 뜻입니다. 자, 위기의 시대라고 해서 모두에게 위기가 찾아오지 않는다라는 문장이 있던데, 그렇다면 어떻게 대응하는 사람이 이제 부자가 그리고 이런 상황에서 좀 승자가 될 수 있다고 보시는지 마지막으로 해주신다면. 제가 앞서 그 철부지라는 단어를 좀 썼었는데요. 결국 철을 모르면 농사가 망하는 거잖아요. 네. 누구에게는 봄이 오고 누구에게는 겨울이 오는 게 아니에요. 그 계절의 변화는 똑같이 찾아옵니다. 네. 경제도 마찬가지예요. 누구에게는 금리가 올라가고 누구에게는 떨어지지 않습니다. 네. 누구에게는 인플레이션이 오고 누구에게는 안 오는 게 아닙니다. 모두에게 똑같이 옵니다. 경제의 여건의 변화는 모두에게 똑같이 오는데 여건의 변화를 이해하고 여건에 맞게 스탠스를 정하는 자는 봄이 오니까 모내기를 하는 자는 성공할 수 있는 거죠. 겨울이 오니까 월동 준비를 정확하게 한 사람들은 겨울이 그렇게 춥지만은 않을 수 있다는 것이죠. 준비된 날을 만들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께 이 23년 경제 전망에 관한 여러 가지 내용들을 담아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여러분들이 부디 23년 경제가 이런 큰 흐름하에 있겠구나. 내가 그냥 코끼리 뒷다리에 매달려서 뒷다리 발톱만 보는 게 아니라 산 정상에 올라가서 코끼리 수십 마리가 횡단하는 것을 지켜볼 수 있는 계기가 되셨으면 좋겠고 그 철의 흐름, 계절의 흐름처럼 경제의 환경의 변화를 충분히 이해하고 걸맞게 나는 어떤 스탠스를 가져볼까 하는 생각, 그런 생각을 좀 많이 하셨기를 좀 바라는 마음입니다. 네, 실장님 이번에 출간하신 그레이트 리세션 2023년 경제전망, 이 책을 통해서 많은 분들이 이제 자산을 좀 지키고 뭐 증시까지 할 수 있다면 오늘 영상이 좀 의미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 만난 손님은 김광석 시장님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 소중한 시간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도 김 작가였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